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워리 시간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에 또 이어진 탄핵 정구, 예상만큼은 아니었어도 국내 주식이 출렁였는데요. 이 남은 연말과 또 내년에는 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연말이라 또 이 경기가 이래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연말에는 보통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윈도우들 정리하면서 조금 평온하게 지나가는, 뭐 덜어 산타랠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주로는 이제 조금 평온하게 지나가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으네요. 큰 변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바쁜, 네네,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바쁜 연말인데 이제 경기까지. 그런데 일단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미국 증시 상황 좀 보려고 하는데 숨고르기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살펴보면 네. 나스닥 지수도 조금 떨어졌고요. S&P 그러니까요. 500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0.66% 포인트, 66% 네. 이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도 0.54%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네. 이제 PPI, 그러니까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조금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PPI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로 봤을 때 0.4%,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한 0.2%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네. 3.0%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조금 느리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연준의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지금 2번 정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대 횟수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시장에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비트코인. 네. 요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또 어떤가요? 비트코인 지금 오늘 시세를 살펴보면 네. 1억 4,300만 원 정도, 네. 지금 이제 10만 불 좀 넘는 거죠. 네. 10만 불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더리움 가격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개당.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자산들 그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올해 남은 연말이랑 내년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강보합세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미국의 비축 자산,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말씀, 최대 100만 개까지 사들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이쪽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논란은 되고 있죠.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인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좀 혼란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는 국장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국회 대통령 탄핵안이 무효가 되면서 월요일에 조금 후폭풍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8월에 블랙먼데이만큼 그 이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공포감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정도는 또까지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8월에 그때 이제 한 하루 동안 200포인트 가량 떨어진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지 않는다. 지금 탄핵 정국이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그런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생각보다는 조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 날 60포인트 정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는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죠. 네, 이런 이제 전형적인 특징들이 관찰이 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 투자자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조금 서글픈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월요일은 반대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주가 하락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자 그룹이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세였던 거는 변함이 없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세입니다. 근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사실 조금 특이한 특이한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조금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국내 주가가 저평가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관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드려봅니다. 국내 주가 수준을 지금 PBR 기준으로 따져보면 0.85 밑으로 0.85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0.85는 사실 역사적 저점 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85 밑으로 내려간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0.85 밑으로 내려가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그때는 0.7까지도 내려가요. 0.8 이하로 아예 내려가 버리거든요. 아주 이런 이제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주로 이제 0.85 밑으로 내려가는데 현재 거의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 상태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런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물론 이제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갈 건 언제 올라가느냐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의 이런 굉장히 저평가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시기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불확실한 전국일 때 보면 이제 뭐 외국 사례라든지 저희가 또 앞서 과거 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해법을 찾기도 하는데 이제 지난 과거 탄핵 전국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좀 어땠어요? 네, 일단 두 번의 탄핵 사례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너무 오래 전이라서 사실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오래 전이라서 뭐 기준도 너무 달라졌고. 그래서 큰 비교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살펴보면 그때도 공교롭게도 12월 달이었습니다. 기간이 비슷하더라고요.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취임도 딱 한 달 뒤 정도고. 그래서 이제 기간이 굉장히 지금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12월 달 안에 12월에 그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 이루어지고 그 이듬해 3월 정도에 그 헌재에 의해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혼란이 커지잖아요. 이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결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한 3개월 넘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주가가 그때 코스피 주가가 1900선대까지 떨어져요. 네, 그랬다가 그렇죠. 한 200포인트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한 200포인트 정도 코스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조금 안도감을 느끼는, 물론 정치적인 요소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겠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네.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가격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좀 많이 출렁거렸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위험 회피 성향도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렇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네.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다면 네.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은 내일 이제 재표결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그동안의 경기 침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출렁였던 국장이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불확실성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동안 나갔던 이탈자들도 좀 잡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회복성도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V자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네. 왕창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높진 않다. 네, 일단 떨어지는 거는 상당 네. 부분 이제 멈추고 이제 안정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이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야 네. 됩니다. 이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하락세는 멈출 수 있어도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쉽지 않다. 걸릴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인데 아까도 개인 투자자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이 뚜렷한 그 성향을 좀 보이던데 5천억 원 넘게 사들였다가 이제 불발이 되면서 또 1조 넘게 팔기도 했잖아요. 네네. 보면은 이제 문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국장에 다시 넣던지 그럼 괜찮은데 이게 같은 기간에 보니까 미국의 거래 대금이 42% 급증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 뭐 어제 오늘 계속 보도도 나오지만 미국도 이제는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만이 해결책일지 많이들 꼭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이제 가장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실 것 이거거든요. 같아요.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그렇죠. 되느냐. 가실 분들은 이미 많이 가셨습니다. 엄청 많이 네. 갈아타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미국만 하는 것은 정답이 되게 어렵습니다. 미국만은 정답이 아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국장만 하는 것도 정답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정답은 뭔가요? 그 중간쯤 네. 어디라 해야 되는 중간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거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 분산 네. 투자입니다. 이 분산 투자에는 지역적인 분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도 투자를 하시고 네. 미국 시장에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냐. 네. 물론 비중은 이제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이제 정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 국장의 4, 네. 미국장의 6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5대5 뭐 이런 식으로 네. 비중은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주식 시장에도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다고 한국 주식은 아예 안 하겠다. 저는 이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주식 시장이 괜찮은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반등할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 시장이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인 건 네.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요일 날 2만 포인트 사상 최초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빠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걱정들을 벌써
하고 계시잖아요. 고민도 하고요. 네, 고민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은 지금 고점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게 저점 근처인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솔직히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작정 미국 주식만 추종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 건 분명하니까 네. 조금 긴 호흡에서 한 1년 또는 2년 정도 한번 이렇게 묻어놓고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네.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하시더라고요. 뭐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가고 있는데 네. 보통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한 2,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들이 네.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이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밸런스를 맞춰서 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탄핵 전국 지금 이제 가장 큰 국내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전국 그 시즌에 보니까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가 샀다 팔았다 요 균형을 오히려 맞춰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선호하는 종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오히려 패닉셀이라고도 나왔는데 이렇게 종목이 또 다른 거는 어떤 이유예요? 일단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네. 지금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파는 와중에도 이런 종목들은 사들이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실적 별로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사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네. 고광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네. 뭐 이런 쪽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런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 주식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방산 관련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방산주 계속해서 해외 수출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주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몇 년치 지금 일감들을 쌓아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반대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금융주들은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금융주죠. 반대가 됐더라고요. 팔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금융주들을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왜 그럼 금융주들을 팔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랑 어느 정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금융주가 그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네, 그렇죠. 금융지주들 네.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왜 강세를 보였느냐? 사실 밸류업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밸류업을 그렇죠.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데가 사실은 금융주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업 공시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 이제 그 계엄 사태와 관련을 해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새로 치러지게 된다면 네. 현재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이제 정책적 동력이 조금 이렇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쵸, 이제 충분히 우려, 가능성 충분히 있죠. 가능성 있는 네. 시나리오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밸류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밸류업은 저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봐요. 별건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그럼요. 해요.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성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네. 밸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네. 비중을 축소를 하고 음. 반도체라든지 네. 이제 방산 쪽
그다음에 네.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또 말씀 같이 하셨는데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권에서 내놨던 사업 관련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예를 들면 대왕고래. 네. 사실 얼마 전에 최근에 부산항으로 시추선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에 이제 점검을 하고 바로 그 이제 위치로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처럼 정권 어떤 이 시국과는 별건이 되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도 그렇고 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대형거래 사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굉장히 네. 크게 출렁거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관련된 그런 그렇죠. 종목들도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엄청 많이 가스공사였나요? 거기도 네, 엄청 많이 가스공사는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기관들.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음. 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정권이랑 상관없이 좀 네. 추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는 원전도 비슷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그런 네. 산업 분야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빨리 포지션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저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네. 정권에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꾸준하게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일관성 있게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만이 네. 어떤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런 국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트럼프 취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에 따른 또 뭐 트럼프 수혜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종목별로 트럼프 이제 트럼프의 정권이 다가오는 가운데 흐림, 맑음 또 중간 정도의 어떤 종목별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내년의 상황을. 예를 들면 일단 가장 전 조금 우려되는 부분, 가장 좀 흐려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들입니다. 자동차요? 자동차 네. 관련 산업들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 무역 흑자에서 네.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거의 4분의 3, 3분의 2 정도가 지금 사실 자동차 산업, 네. 자동차 수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산업에서 그렇죠.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해라.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라라는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네. 수출을 하던 자동차가 무슨 의미인 거냐? 미국에 가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되는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아라든지 현대자동차는 네. 지금 자금 여력이 꽤 있잖아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미국에서 현지 생산 공장을 증설을 해서 네. 거기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 충분히 가능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국내에서 자동차,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던 물량들이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하던 거 생산기지 저쪽으로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고 뭐 공장 하나 짓는데 아마 1.5조에서 2조 정도면 하나 정도 네. 짓는 거 뭐 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하나 정도 가지고 안 되고 한 두세 개 정도는 최소한 지어야겠지만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던 거를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관련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쪽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에 네. 계속해서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유지를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렇죠. 예, 현대가 또는 기아가 미국 생산,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이쪽에서 구입하는 물량, 구매하는 물량이 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산업은 특히 트럼프 1년, 2년, 네. 첫 1년, 2년 동안 상당히 조금 부담 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물론 반대로 이제 굉장히 더 좋아지겠는데 뭐 이런 이제 다들 이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언급도 했고요. 네, 지금 미국 조선업이 굉장히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군함이 중국보다도 미국의 군함이 더 적습니다. 지금 네. 현재 지금 나오는 통계들을 살펴보면 네.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보다 오히려 더 많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네. 미국이 자체적으로 군함 네. 제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 결국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 조선소들이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더 덩치를 키우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내일 재표결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월요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부결이 된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불확실성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월요일 시장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표결이 되면서 의결이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 사실 앞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표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네. 점을 볼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면 시장은 거기에 더 큰 환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